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이혼하고 비로소 제 인생을 살게 된 돌싱입니다. 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제 사연을 소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 저의 남은 인생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전 남편이 제 오랜 지기의 남자친구의 절친이었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으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제 친구가 자기 연애하면서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를 저에게 소개한 거였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한의대생과 소개팅을 하게 된 저는 사실 별다를 것도 없는데 한의대생이라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반은 호기심에 소개팅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디자이너 꿈을 키우던 때였어요. 그러니 대학생이 아닌 제가 그것도 한의대생이랑 소개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평범하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당시 제가 남자 만나면서 조건을 따지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그때는 뭐? 한의대생? 한의대생이 왜 나랑 소개팅을 해? 앞으로 한의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소개팅에 나온 전 남편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과 복학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전 남편을 소개한 친구는 이미 졸업반으로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반면 전 남편은 이제 고작 2학년이라고 하니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짠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콩깍지인지 그런 환경에도 전 남편은 심지가 굳고 성실해 보였는데 그런 환경에 놓였음에도 한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아주 뚜렷해 그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는 첫 만남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감이 느껴졌고 가끔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겸사겸사 그 사람 얼굴을 봤었는데 볼 때마다 반갑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이 남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저는 제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해준 거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 고백을 받을 수 없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지금도 당장 언제 복학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내 주제에 어떻게 혜인씨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만나세요. 미안합니다. 마음 못 받아줘서. 지금 생각하면 저건 그 사람의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쉬움 가득해서 저를 밀어내는데 저런 조건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묘한 승부욕만 생겼거든요. 게다가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팍팍 났는데 자기의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를 거절하다니 무슨 8, 90년대의 드라마처럼 느껴졌고 원래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고 저는 전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직진하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이 원래 좀 그래요. 이거다 싶은 확신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대상이 빌어먹을 그 사람이었고 제가 그 뒤에도 계속 제 마음을 표현하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사람도 못 이기는 척 저에게 넘어오더군요. 그 뒤 저희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냐는 듯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1년, 2년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저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도 만날 수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려 했었죠. 그리고 어렵게 알바하고 공부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면 데이트 비용은 거진 제가 다 부담했는데요. 사실 저는 집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제가 대학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뿐 집에서 그럭저럭 용돈을 꽤 주시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더 많은 데이트 비용을 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돈을 낼 때는 그 사람이 그 점을 많이 미안해했는데 혹여 그걸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하고 싶었던 저는 나름 추억이다 생각하고 저렴한 데이트만 골라서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떠나서 명색의 데이트인데 다른 연인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제가 부담했는데 그것도 익숙해진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의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없는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러 나온 그 사람이 고마웠고 그러니 제가 돈을 쓰는 일에 그다지 기분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저는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남자랑 비교하기도 싫고 서로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그런 걸 따지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저는 그 사람 그 자체만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집안 환경이 안타까웠는데 그러니 어쩌다 자기가 사겠다고 지갑을 열어도 제가 싫다고 호들갑을 떨었네요. 그도 그럴 게 전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빚을 남겨 살던 집도 날리고 친척의 도움으로 얻은 투룸 빌라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그 빚을 못 갚아 그 사람이 매달 생활비와 이자를 자기 엄마한테 주고 있었는데 정말 최악은 그의 못난 식구들이었어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자기 처지도 모르고 허영심만 가득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버는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떼쓰고 그걸 옆에서 말려야 하는 그 사람의 엄마, 즉 시어머니는 잘난 당신의 아들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다 아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돈을 쓸 수 없었죠. 거기에 저는 그런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에 자기 편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부터 챙기고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해주니 그 사람은 몇 번이고 감동하며 울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제가 완전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인이라도 된 듯 그 사람을 위하고 챙기게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의 엄마, 시어머니가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말씀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자기가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한테 못하는 것들을 제가 다 해주고 있다며 제가 은인이라고 몇 번이고 고맙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한의사 되잖아? 그럼 그 덕은 전부 혜인이 네 덕이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아들한테 찾아왔을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아들이 어서 빨리 한의사 공부를 마쳐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아들이 혜인이 호강시켜주지. 호강요 무슨. 저는 여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공부하는 우진 씨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진 씨랑 우진 씨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한의사 됐으면 좋겠고요. 말도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 한의사 되면 그때는 니들 바로 결혼식부터 해라. 나는 이미 우리 혜인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고 떠받들고 살 거야. 어머님도 참 그냥 지금처럼만 대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네요. 저는 저 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 뒤에도 저 여자의 진짜 속을 알지 못했어요. 무책임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 때부터 저만 보면 의뢰하는 레파토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조금만 무리를 하면 약값이 더 나오는 사람이야.
원래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몸이 약하거든. 애들 아빠 있을 때는 집안일도 사람 써서 할 정도로 내가 몸이 약했는데, 그러니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한의대가 보통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주는 엄마라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어. 엄마라는 사람이 짐만 되는 것 같고. 짐이라뇨. 우진 씨도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 내 아들이 참 착하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런 애가 또 어딨니? 똑똑하지, 성실하지, 게다가 잘생겼잖아. 우리가 이렇게만 살지 않아도 벌써 사유 삼고 싶다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다. 아이 참, 내가 주책이다. 네 앞에서 별 소리를 다 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도 네 복이다 이 말이다. 아, 네. 시어머니는 저렇듯 자기 아들 잘난 게 유일한 자랑이고 자긍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런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그놈이 한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지막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신 내줬네요. 그때 당시 저는 모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한창 돈을 벌고 있을 때였는데, 전 남편이 그때도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 했거든요. 1학기만 남긴 상황인데 또 언제 돈을 모으고 다시 복학을 할지 모르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 전부랑 저희 집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등록금을 내줬는데, 그 덕에 그 사람은 졸업하고 무사히 국가시험까지 패스해 한의사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페이닥터로 월급쟁이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기쁨에 우리 두 사람, 아니 그 사람의 식구들까지 쾌재를 불렀죠. 그 뒤로는 제가 내준 대학 등록금을 그 사람이 조금씩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도 나 하루라도 빨리 한의사 되라고 등록금 내준 거고, 솔직히 연인 사이에 돈 빌리고 돈 갚는 것도 모양새가 그런데 우리 그냥 결혼할래? 뭐? 결혼? 나는 그때 자기 등록금 내준다고 모았던 거 다 썼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자기도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돈 없잖아. 그야 그런데 결혼이 꼭 돈이 있어야 하나? 나 공부한다고 우리 너무 연애만 오래 했잖아. 집이야 그냥 월세 살면서 키워도 되고. 우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혼하자. 나도 그러면 좋은데 우리 집에서 그러라고 할지 모르겠어. 당연히 내가 자기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자기 등록금 대신 내준 건 모르고 계시거든. 거기에 자기 집에서는 어떤 지원도 기대하긴 힘들고, 그렇다고 온전히 우리 집에만 도와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야 그렇긴 한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서 매달 이렇게 자기한테 돈 갚는 내 꼴도 우습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 그 사람은 한의사가 되고 계속 저에게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저희 집에서 한의사 사위 얻어 고맙다며 집이며 차며 심지어 가족인 자기네들까지도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그래서 더더욱 결혼이 하고 싶어도 제 입으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죠. 저는 연애하는 사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모양 빠진다고 생각했는지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자기가 번 돈 모두를 저에게 줄 텐데 이런 게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그러던 중 누구보다 저의 결혼을 바랬던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면 신혼집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옳거니 하고 전 남편이 결혼하자고 밀어붙였어요. 뭐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던 결혼이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왜겠어요? 자기네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불만이었던 거죠.
그저 한의대생일 때는 한의사 되면 전부 제 덕이라고 하시더니 막상 자기 아들이 한의사가 되니 마음이 바뀌셨더라고요. 그제야 대학도 안 나온 제가 어떻게 한의사랑 결혼까지 할 수 있냐면서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등 비꼬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초장에 밀리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니 저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이 아직 학자금 대출 갖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것도 같이 갚아야 하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등록금은 제가 낸 거 아시죠? 저도 어머니 아들 의사 만들려고 노력 같이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에는 결혼하면 잘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그야 그때는. 아니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나는 그냥 네가 땡 잡았다고 그거 알고 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막 시집 오는 새색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쩌냐? 나중에 나야말로 너한테 무시당할까 무섭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혜인이가 어디 그러랜가?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이제 식구 됐으니까 잘 지내야죠. 우경이 너도 새언니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고 잘해. 오빠는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까지 뭐라고 해?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 근데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미쳤다고 잘하니? 엄마나 나나 새언니가 우리 오빠 뒷바라지한 거 모르지 않는데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지. 우린 우리한테 잘해줘야 고맙고. 그래, 맞지 엄마? 신우라는 애는 딱 저런 스타일이에요. 뭐 처음부터 별로라서 상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지 오빠랑 결혼하니 입이 점점 튀어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만 제 마음 잘 알아주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때도 사랑 하나만으로 남편 빚 갚으며 알뜰살뜰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개원을 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며 개원 소리를 했고, 저는 돈 좀 더 벌고 빚도 다 갚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좋게 말했는데 이미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그 사람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사업병에 걸린 남자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가 반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병원 장비부터 인테리어까지 찾아보며 자기 병원 차릴 꿈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드디어 원하는 위치에 병원 자리를 받다며 훗날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여러 채가 들어올 신도시라며 지금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너무 올라 못 들어간다며 거기에 병원을 오픈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 정보 확실해? 그러다 그게 아니면 그때는 어쩌려고. 확실한 정보라니까. 나 아는 선배들도 전부 거기에 지금 병원 자리 알아보고 있어.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 땅값이며 건물이며 매일매일 돈이 달라지고 있다니까. 지금 들어가야 돈 버는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모험이지. 거기 가려면 대출을 또 받아야 할 텐데. 우린 그럼 언제 애기 가져? 애야 천천히 가지면 되지. 그리고 거기 아파트 다 완공되잖아. 그럼 그 빚 갚는 거 시간 문제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내가 개원하는 거 싫어? 나는 뭐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내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고작 2년 일했는데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개원을 해. 이봐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 맞잖아. 내 친구들 개원한 애들 많아. 내가 걔네들보다 졸업도 한참 늦는데 개원도 더 늦게 하라고? 전 남편은 이미 마음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돈 가지고 모험하는 거 딱 질색인 저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부싸움도 길어지고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우리 우진이한테 다 들었는데 네가 개원하지 말라고 했다며? 나 참 웃겨서 대학도 못 나온 네가 뭐가 잘나서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야 당연히 지금 갚아야 하는 빚도 있고 매달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도 있는데 무리하는 것 같아서 반대하는 거죠. 개원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너도 참 양심이 없다.
한의사 남편 뒀으면 네가 먼저 네 집에 얘기해서 내 아들 병원도 차려주고 그랬어야 하는 거야. 남의 집 얘기 들어보니 의사 사위 얻으려면 키 3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던데. 넌 꼴랑 하나 가져왔잖아. 그리고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니? 어머니, 이 집 저희 집에서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그리고 왜 저희 집에서 그 사람 병원을 내줘야 하는데요? 막말로 저는 의사 만들어서 결혼했지 이미 의사인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네 결혼 못했다. 네 말 맞따라. 의사 되기 전이야. 너 같은 거 만나도 의사가 된 마당에 왜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니? 다른 부잣집 딸이나 잘 나가는 능력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럼 나는 염치라도 차렸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다르다고 하더니 어머니 보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확실하지도 않은 거기에 병원 내서 계속 손해보고 힘들어지느니 나중에 돈 더 주고 개원하더라도 지금은 월급쟁이 의사가 나은 것 같아요. 됐다. 고졸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하는지 알겠다. 너 내가 좋은 말로 경고하는데 내 아들이 더 똑똑하다. 걔가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 알겠니? 나 참, 시어머니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으면서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한테 어떤 약속을 받으셨던 건지 무조건 개원해야 한다며 저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뒤 남편 사람은 저랑 싸우기 싫다며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급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빚은 5억 가까이 만들어 개원을 했는데요. 꼴에 무슨 대형 한의사 원장이라고 페이닥터도 2명이나 고용했어요. 그것도 경험도 없는 이제 면허 딴 젊은 여자 한의사들만 골라서 채용했더군요. 저는 전혀 모르다 병원 오픈 하루 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너무 열받아서 개원하는 날 병원도 안 가고 싶었죠. 하지만 결국 그 빚도 같이 갚아야 할 테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잘 되길 바라야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그런지 정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곳에 오히려 한의원이 있다는 게 너무 생뚱맞게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개원했다는 기쁨에 젖어있던 그 사람은 마치 지가 무슨 승리자라도 된 듯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그리고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점점 주변에 신도시 소문이 붙었는지 상가 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그 사이 땅값이며 임대료 등이 올라 그 사람은 저만 보면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러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를 해? 이제 신도시 발표나고 아파트 막 들어오면 나는 돈방 속에 앉는 거야. 그때 되면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 호강할 텐데 나한테 안 미안하냐? 지금부터라도 잘해. 괜히 찬밥 되지 말고. 하며 헛소리만 삑삑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안 들리는 척 했어요. 저는 원래 확실하지 않은 걸로 김치국 먹는 스타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잘 돼도 당신 덕이고 못해도 당신 탓이니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마. 자기 말대로 내가 자기 덕에 호강할 일 있어도 그 호강 안 할 테니 내 말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확신이 차 있던 건지 그래 어떻게 각서라도 써줄까? 라며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그때 참 속으로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저렇게 변하나?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는 적게 벌더라도 착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점점 남편과 저는 어긋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세트로 시어머니와도 자꾸 부딪혔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남편이 수억을 버는 그런 잘난 원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 지갑지도 않은지 너는 진짜 나한테 잘해야 해. 한의사 남편을 거저 얻었는데 입 싹 닫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며
시댁 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명절도 당신 집은 좁다며 신우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먹을 거, 사용할 이불 등등 새 것으로 다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쳤나요? 제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게.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신다. 그렇게 하심 저도 이혼하겠다. 어쩐다 맞대응했더니 그 다음엔 저더러 저희 집에 안 되면 명절에 편하게 쉬게 호텔 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잘난 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듣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자기는 저더러 명절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 가는 건데 자기 속도 몰라준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하시는 거 있죠. 서운은 개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보이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리고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계속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음에도 포기를 모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건지 계속 말 같지 않은 요구와 갑질을 하셨는데요. 예, 내가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네 친정에 말해서 나랑 우리 우경이 살 30평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줘. 네? 그게 무슨... 저희 친정에서 왜 아파트를 사드려요? 또 한의사 사위 타령하시려면 저 그냥 이혼할게요. 너 말로만 이혼 소리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너 내 아들 낳아줄 생각 없잖아. 이제 원장 사모님 됐는데 네가 퍽이나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못한 아파트나 하나 내놓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날까 빠진 빌라에서 사니? 내 아들이 병원 원장인데. 어머니, 그이가 개털 원장은 맞지만 저 그 사람 얼마 버는지 알지도 못해요. 저 생활비 하나 받은 적 없고 지금 적자가 나는 건지 흑자가 나는 건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아파트를 내놓으라고요? 저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들도 아들일게요. 대신 그동안 제가 한의사 만든다고 쓴 돈이랑 그동안 못 내놓은 생활비 그 사람이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나 있을까요? 능력? 지금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내 아들이 왜 능력이 없어? 고졸 따위가 어따 대고? 그리고 생활비? 예, 내 아들이 지금 바빠 죽겠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생활비를 내놓겠니? 너 혼자 사는데 생활비까지 줘야 해? 어머니, 그건 아니죠. 여긴 그 사람이랑 제가 쓰는 공동구역이에요.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생활비를 안 준다고요? 됐다. 잔말 말고 너는 내 아파트 구하면 계약금이나 싸. 알겠냐? 정말 그러기만 하세요. 저도 그땐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이 빠져요. 아니, 아들이 의사면 다 저 여자처럼 되는 건가요? 저는 무술 아들 가지고 저렇게 장사를 하려 하는 건지. 나중엔 시어머니 전화해도 받지 않았네요. 거기에 남편은 지 주제도 모르고 골프며 습하며 돈을 아주 펑펑 쓰는지 카드 고지서가 빽빽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시에 남편 병원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마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지가 고용한 페이닥터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꼴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 어이가 없었는데 지도 당황했는지 처음엔 오해라고 사과하더니 하루아침에 지는 이제 그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했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우리 계속 안 좋았잖아. 근데 유진이랑은 대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나를 많이 위해줘. 같은 의사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서로 환자 보면서 의논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가 되고 그러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했다? 의지가 돼서? 비꼬지 마. 그냥 유진이 집이 근처라 자주 갔을 뿐이야. 어차피 너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위자료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럼 너도 손해보는 거 없고 우리 애도 없으니까 정리해도 깔끔하잖아. 왜? 나랑 이혼하고 걔랑 결혼하게? 그래서 나한테 위자료는 어떻게 줄 건데? 설마 잊지 않았지? 내가 한의사 만든다고 쓴 돈들. 내가 사채빚을 내서라도 줄게. 그럼 이렇게 열내지 않아도 되잖아. 뭐하러 싸우냐?
서로 이제 애정도 없는데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 저는 그 사람의 쿨하게 헤어지자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지한테 매달릴 것도 아닌데 저런 소리를 내가 왜 듣고 있나? 받을 돈이나 왕창 뜯어내고 저딴 사람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도 이혼할 거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페이닥터랑 바람난 사실도 모두 말해버렸는데요. 저희 아빠 성격이 좀 불같으시거든요. 병원에 가서 두 사람을 제대로 개망신을 시켜준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위자료까지 챙겨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망나니 같은 짓이냐며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신부 머리털 다 뽑아놨다고 노발대발하시며 위자료를 깎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깎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도 쿨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제대로 소송할게요.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계산기 똑바로 두드리시죠. 뭐야? 네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왜? 이혼 당하는 마당에 한몫 잡고 싶니?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눈이 정확했지. 내가 남자라도 너랑 사느니 딴 여자랑 바람 피우겠다. 이건 뭐 사근사근하기라도 하나, 이해심이 넓기라도 하나. 지도 바라는 이혼이었다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 며느리한테 손을 대? 너 곱게 말할 때 내 아들이 주는 대로 받고 이혼해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원하는 대로 주면 알아서 먼저 이혼 도장 찍을 거고 어머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 소송할 겁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말 아시죠? 고졸인 저는 아는데 중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알까 싶어서요. 뭐야? 어머님이 맨날 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 딸도 고졸이잖아요. 막말로 어머니 아들도 고졸일 거 땡전 한 푼도 안 보태주고 대학 졸업시키셨음. 저 같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 진짜 뻔뻔하세요. 그렇게 아들 등골 파먹고 사셨으면서 어머니도 염치가 없으시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아들 한의사 뒷바라지한 줄 알겠다니까요. 생각 잘하세요. 소송 걸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한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아주 내 아들한테 한몫 잡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구나. 네, 뭐 아줌마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당신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벌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못 살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저는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번호 모두 차단해버렸는데요. 신우이라는 애도 진짜 웃겼거든요.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제 편 들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얘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혼 소송 걸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나면 평판 나빠진다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 마음 같아서는 힘들어도 개망신 제대로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런다고 저한테 뭐가 남을까 싶어서 위자료 왕창 부르고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쿨하고 깔끔하게 이혼했네요. 그 뒤 집도 바로 팔아버렸고 그 사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친정 부모님께 다시 반납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돈을 저를 위해 쓰라고 하셨죠. 그 돈은 이제 네 거야. 설마 아빠가 돌려받을 생각하고 지불해줬겠니? 그 돈으로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유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 잘 살지도 못했는데. 이혼하면 뭐 큰 죄라도 지은 거가 되는 거야? 엄마는 네가 그런 집구석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 어차피 그 사람들 네 아빠가 한바탕 하고 왔잖아. 그럼 된 거지.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런 기분 전환하러 여행이라도 다녀와. 저는 그렇게 아파트 판 큰 돈을 부모님에게 온전히 받게 됐어요. 사실 너무 죄송해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돈을 받지 않으시니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 다니면서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달은 순간 왜 그렇게 내 자신에게 미안한지 저는 제가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저는 내심 그게 희생이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사랑도 뭣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저를 찾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해외를 돌며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돌아와 친구의 소개로 유기견 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니 저마다 사연 있는 강아지들이 천지였는데 꼭 저도 그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온 마음을 다줬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입양 가기 어렵다는 대형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는데, 말이 임시 보호지 서로 가까워진 그 순간부터는 가족이 되어 어디도 보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아이라며 애정을 주기 시작했죠. 그때 저한테 애견 시장이 크게 와닿더군요. 의류부터 가구, 영양제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사람들의 애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 강아지한테 해준다는 생각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욕심 없이 시작한 그 사업이 조금씩 반려인들에게 소문이 났죠. 저는 제 사연과 선물이의 사연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 그 부분을 사이트에 소개글로 적어놨는데, 아마도 그 사연이 반려인들에게 와닿았나 봐요.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제의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제안들 덕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 선물이는 저희 회사 마스코트이자 노련한 모델이 되었고, 그런 선물이를 오랜만에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 선물이 쟤 너 만나기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 이젠 정말 못 알아보겠어. 누가 쟤를 유기견 출신으로 하냐?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네. 너도 사랑 많이 받은 얼굴이야. 뭐? 내가? 선물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그렇다고? 몰랐어? 너 이혼하고 여행 다닐 때는 솔직히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너 내가 봉사활동에 데리고 간 거야. 혼자 굴파지 말고 나와서 자꾸 사람들이랑 섞이라고. 근데 이렇게 멋진 사업가가 됐잖아. 너 선물이한테 고맙다고 그래. 사랑 주지,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은견이 따로 없네. 네 말 들으니까 그렇다. 사람보다 낫다, 우리 선물이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도리와 의리를 저버리지만 동물을 한 주인에게 모든 사랑을 쏟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선물이를 구한 게 아닌 선물이가 저를 살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름 따라간다고 선물이는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아이가 되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았고, 나중엔 혼자는 절대 무리라 사무실과 직원들까지 채용해 제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수입금의 일부는 유기견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에 기부를 했어요. 선한 영향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유기견 아이들을 모델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제 사업을 성장시켰고, 회사가 커가는 재미와 좀 더 나아진 환경에 살게 된 많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3년이나 훌쩍 지났더군요. 제 통장엔 어느새 친정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값에 몇십 배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돕고 싶은 곳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제 곁을 채워줬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돈은 그 다음이었죠. 돈이 있다라는 게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안락사 위기에 놓인 아이들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할 수도 있고, 추운 날 날씨만큼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온기를 선물할 수 있으니 저에겐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잘 살다 보니 제 소문이 어느새 곳곳에 퍼졌나 봐요. 우선 제 절친한 친구가 너무 좋아했기에 그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 때문인지 몇 년 동안 연락도 뚝 끊겼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좀 곤란하긴 했어요. 미안해. 나는 네가 잘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걔네들 너무 웃긴다. 어떻게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다 무섭다. 그러게 너만 좋아하면 될 일이지 왜 그랬어? 그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가라고 했지. 내가 너 이혼했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나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은 그 뒤로 그년이랑 재혼했대. 당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나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혼한 건데. 나도 괜찮은데 네가 왜 열을 내? 열받잖아. 근데 그거 알아? 그 인간들 결국엔 헤어졌단다. 내가 장담하는데 조만간 그 사람 너한테 전화할 거야. 뭐? 나한테? 왜? 거기 신도시 탈락하고 그 병원 완전 쪽박 쳤잖아. 그러니 그 재혼한 여자도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겠지. 이혼하는 과정도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사람도 엄청 그리워한대. 미친 거 아니냐? 만약에 전화 오면 아주 쌍욕을 퍼부어버려. 그리고 너 왜 자꾸 내가 주선하는 소개팅 안 해? 내가 이번 일 많이 하려고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네 상대 골랐는지 알아? 됐네요. 너는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날 것 같냐? 싫어. 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걔랑만 살아? 선물이가 얼마나 산다고? 너이씨,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니네 집에 가.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선물이가 제일 좋아. 야, 그럼 나는? 너는 선물이 다음이지. 그러니까 네가 영순이인 네 남편한테 얼른 가. 저는 조금 서운해하는 친구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은 100%제 진심이었는데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인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친구가 말한 대로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락처를 벌써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차단시킨 바람에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면서 차단도 풀렸는지 발신자 이름에 떴는데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다가 친구가 한 소리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혜인이야?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지? 혜인아, 잘 지냈어? 사업 잘 된다며? 나 가끔 혜인이 네 소식 듣고 있었어. 그래? 그랬구나.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서 소식 모르고 있었는데. 나 혜인이 너랑 이혼하고 걔랑 재혼했는데 헤어졌어. 역시 나는 너밖에 없더라고. 웃기고 있네. 됐고 헛소리 하려고 전화했으면 나 바쁘니까 좀 끊자.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잠깐 얘기 좀 할까? 내가 시간이랑 장소 다 맞출게. 아니 그럴 거 없어. 난 1분 1초도 어디서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려고 하나 본데 꿈 깨.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절대로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걔가 똥을 끊지? 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잠깐 통화한 것뿐인데 저는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만큼 너무 그 인간이 싫었는데 번호를 지울까 하다 다시 전화가 걸려올 것 같아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 인간일까봐 한동안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지내기를 며칠 뒤 퇴근하는데 요즘도 이런 차가 있나 싶은 차에서 몰라보게 행색이 나빠진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구걸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저한테 굽신거리며 다가오는데 진심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제가 정색하며 물으니 친구들한테 물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스토커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니까 가라고 소리치며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기겁을 하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비는데 빌면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 감히 재결합을 하자고 하더군요. 뭐? 재결합?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재결합 얘기를 해?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나 진짜 생각 많이 했어. 뭐가 잘못됐을지, 언제부터 잘못됐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게 됐어. 나 평생 자기한테 마음의 빚 갚으며 머슴처럼 살게. 자기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살 테니 나한테 제발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서로 진짜 많이 사랑했잖아.
사람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 기회를 달라고? 웃기지 말고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얘,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성하는데 좀 봐줘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애 네 말 안 듣고 무리하다 쫄딱 망했다. 그래서 나나 우리 아들이나 네 생각을 많이 한 거야.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제야 조강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그러니 우리 노력을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때 오만정 다 떨어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싫은데 뭘 어쩌라는 거죠? 진짜 이기적이네요. 어쩜 사람이 한결같아요. 당장 가세요. 저 정말 신고할까요? 혜인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재수없으니까. 야, 너도 진짜 너무한다. 너는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해놓고 마음도 안 쓰이니? 우리 아들 지금 이혼 2번이나 해서 다시는 여자도 못 만나고 빚만 떠안고 살게 됐는데 너만 잘 살면 다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너 지금 잘 나간다는 사업 결국 우리 아들 아니면 시작도 못했잖아. 우리 아들 잊으려고 독하게 하다 보니 잘 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 덕도 있는 건데 어쩜 너는 내가 이렇게 모지니? 위자료도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지금이라도 그 돈 이자 쳐서 다시 내놔라.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우니까 억지라도 부리고 싶으세요? 누가 위자료를 이자를 쳐서 갚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때 제가 말했죠. 저는 무조건 당신들보다 잘 살 거라고.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처럼 허황된 꿈을 꾼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요. 근데 돈을 달라고요? 지나가는 불쌍한 개한테 돈을 줄지언정 개만도 못한 당신들한테는 10원도 아까워요. 저는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이 돌아갈 낌새가 보이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 112를 찍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제가 신고하려고 한다는 걸 안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고 그 바람에 제 핸드폰이 날아갔는데 날아간 곳이 하필이면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러니 열이 확 뻗친 저는 핸드폰을 주우러 쓰레기통에 갔는데 그런 저를 뒤에서 시어머니가 확 밀쳤어요. 자기도 이제 못 찾겠다는 거였죠. 그 바람에 쓰레기통에 정면으로 부딪힌 저는 너무 열이 받았고 바로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걸 보고 그 통을 들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부어버렸는데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염치 없는 것들의 비명만 통쾌하게 들렸죠. 어찌나 방방 뛰던지 시어머니가 뛸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실컷 보고 핸드폰과 가방을 주어 그들에게 전에 식당에서 챙겨둔 물티슈를 던졌어요. 그리고 우선 그걸로라도 닦아. 그리고 명심해. 지금 이건 정당방이다. 니네 엄마가 먼저 나 밀었잖아. 그리고 또다시 전화하거나 나타나면 그때는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 니네 엄마 폭행죄까지 더해서 제대로 싸워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알다시피 내가 이젠 돈이 좀 많아서 무서울 게 없거든. 나랑 제대로 싸우고 싶으면 너도 변호사 사던가. 그럴 능력도 없겠지만 라고 말했는데 그제야 지처지를 안 건지 제가 어림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얼굴을 떨구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짜증났어요.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나타나지 말지. 왜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추태를 보이는지 정말 싫더라고요. 그 뒤 다행히 제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겁을 먹은 건지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퇴장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뒤 사무실 확장하느라 이사도 했고 다음엔 상대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참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그 아줌마 머리털도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안 보고 살고 싶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은 건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도 일하다가 기분 꿀꿀할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하는데 그럼 저절로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물론 그들에겐 지우고 싶은 치욕의 순간이겠죠. 그러게
감히 누구 앞에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냐고요. 재결합?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찾은 제 인생인데 다시 그런 시궁창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빛나는 제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부모님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선물이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며 살고 싶은데 선물이가 저에게 정말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릴 적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돈까지 빌려줬던 저지만 그때 빌려준 거 야무지게 잘 챙겨 지금의 삶을 만들었으니 저 그렇게 한심하진 않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저는 앞으로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이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결혼을 했다가 단 3주 만에 남편과 갈라서게 됐어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뻔뻔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집안과는 얼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분명 남녀 두 사람의 일이고 둘의 사랑이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대 사건인 이혼으로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음번 만남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의 삐뚤어진 효심과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시어머니는 그 짧은 3주라는 기간 내내 저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쪽박차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완전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최충호하고 결혼해? 우리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안 어울려서. 겉보기에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친구들이 했던 말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뭔가 아닌데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의 이혼을 두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 많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티도 많이 냈고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저 고2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빠가 혼자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힘들어하신 것도 알고 아빠 직업이 증권 쪽 일이라서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나가고 때로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빠의 재혼을 환영했어요. 새엄마가 오시고 저희 가족이 단란히 잘 지내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닦아놓고 말해서 새엄마는 저희 남매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한번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며 저희 손을 놓지 않으셨고 동생과 저 뒷바라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동생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들어갔고요. 저와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배경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가씨네 가정교육 믿어도 되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겠어. 어떤 가정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감한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 벌려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빚을 갚아나가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건 그 빚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였어요. 이제는 자기 가정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래요. 저는 제가 결혼을 얼른 하면 엄마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컸지만 다 지나고 보니 다른 이유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데는 있었지만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는 게 생기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지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때는 시어머니가 자기네 지금까지 고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 거의 모든 걸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많다고 했지만 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이해심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요. 내 또래는 재혼이 흔한 일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평범하게 컸다고 말을 해도 우리랑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니네 새엄마는 너네한테 잘 하시니? 계모는 암만 잘해도 계모이긴 하다만. 그럼요. 저는 새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걸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남동생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자기소개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남들이 한 말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니? 그것도 이제 두 번 보는 사람 말을 뭘 색이라는 거야. 너나 네 남동생이나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도 나름 인생 충실히 살긴 했구나.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충우 같은 애 만나지도 못했겠지. 가정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대부분 엇나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저희 마음고생 심하게 한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였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네가 불편하다. 우리 충우가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네가 연봉 높은 괜찮은 직장 다닌다니 충우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안심은 된다. 결혼하면 너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모님은 한 명도 없잖아. 동생도 남자니까 결혼하면 뭐 남의 여자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친부모 대하듯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 어느 말 하나 제 마음을 비틀지 않는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 결혼 준비하며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도 다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뜻 뒤집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쳐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뒤집고 헤어졌어야 됐어요. 하긴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놈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신혼집은 워낙 남편 쪽에 여유가 없었기에 새엄마가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적금으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적금을 내놓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뭘 울어? 엄마가 돼서 자식 결혼자금 준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것 말고도 네 예단할 돈도 따로 뒀으니까 걱정 마. 네가 모은 돈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뭐야 김민정? 이렇게 또 나 새엄마인 걸 티내는 거야? 친엄마였어도 이렇게까지 고마워했을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라며 받지. 엄마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야. 아빠는 증권맨으로 꽤 많은 돈을 남기셨고 엄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셔서 아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불리셨어요. 오랫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면서 말이죠. 현명한 엄마 덕에 저희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엄마가 하도 집을 잘 사고 잘 파니 주변에서 부동산 해보라고 난리라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큰 재래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규모는 그래도 집도 자가이고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는 알부자예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놓는 건 충우 씨가 많이 했으면 해. 나는 어머니한테 맞춰서 예단도 해야 하잖아. 물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윳돈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 신혼 물품을 준비한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반반으로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장만해두면 다 오래 쓰는 거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이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할게. 기왕 내 사정 이해해주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봐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집에 들일 물건들도 반은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우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 혼사 얘기까지 오가서 이거 다 어떡하나 했는데 말이야. 아가씨도 결혼해요?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충호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목돈 들어갈 거 확 줄어서 그거 하나는 좋구나. 아 맞다. 우리 차 바꾼다는 말은 들었어? 우리 차라기보다 내 차인 건데 그동안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있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거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자 남편은 당황해 얼른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그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결혼한 거랑 엄마 차 사고 호정이 결혼한 게 뭐 그리 큰 상관이 있다고. 엄마 부담이 줄었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런가? 아무튼 네가 이렇게라도 하니 빠지는 집안이어도 면목은 좀 서겠다? 니네 새엄마가 너 망신은 안 시키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 욱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대접해야 할 어른이라고 하지만 저런 막말까지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예우를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도 그런 저의 눈치를 보며
더는 자기 엄마가 말을 하지 않게 괜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더니 또 이러더군요. 예민정아,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다 알아야 할 사정인 건데 얘는 왜 이리 유별을 떠니? 엄마, 내가 차차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희 집은 제 결혼을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엄마도 남동생도 그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다 편견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은근히 나 새엄마인 거 꼽주는 것 같고. 제가 그날도 너무 속상했던 게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깐죽거렸어요. 지금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했었네요. 거기다 동생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범죄자 상대한 지 3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범죄자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여동생 눈빛도 돈 떼어먹고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겨짚는다, 궁예한다 그러겠지? 아무튼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좀 안 좋네. 매형만 봤을 때랑 달라. 매형도 거기 있으니 어째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동생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 말이 아주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동안 저도 보고 겪은 게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배웅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러니까 진짜 엄마 같으시다. 아무튼 민정이가 고아처럼 자라지 않게 하신 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칠게요. 우리 민정이를요? 제가 배울 거 다 배우고 지 앞가림 잘하는데 사돈 보시기에 우리 민정이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집도 해가고 신혼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결국 민정이가 낸 돈도 더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아가씨 하며 다 챙기는데 어떤 거 가르치시게요? 아우 사돈,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으니 제가 잘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사돈은 개모소리 들을까봐 혼낼 것도 못 혼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혼날 일 있으면 혼냈겠죠. 쟤처럼만 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자식들 키우기 편할 테니까. 어머, 우리 사돈 단단히 삐치셨나 보네.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겠다 이러는 걸로 해둘게요. 제 동생 민욱이도 그렇고 둘 다 제 배 아파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사돈은 그거 아시고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 걱정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마음껏 즐기세요.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의 처음부터 그 맥락을 전부 뜯어보면 아주 돌려가기도 이런 돌려가기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같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나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단 한 번 똑부러지게 자기 엄마를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 사정 말할 때나 차차 할 거라며 말 못하게 막았고요. 분명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혼자 신나서 돌아다닌 걸 보니 저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침울해 있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지만 제가 집 정리 다 하고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둘러댔죠. 그 후회되는 결혼을 한 와중에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한 게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이틀 지난 후부터 저를 집에 불러서 오만 잡일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이게 다 내 나름대로 교육이야. 우리 집안 가풍은 익혀야 되잖아. 무슨 화장실 변기 닦고 안 쓰던 접시며 그릇 다 꺼내서 설거지하는 거에 가풍을 들먹이나요. 집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보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생각한 게 한 달이야. 한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워야 된다. 라며 때도 아닌 김치를 담그게 하질 않나. 갈비찜을 하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전부 다 제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했죠. 나는 사먹는 거 딱 질색이다. 뭐든 집에서 정성 들여 해먹어 버릇해야지. 밖에서 음식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제가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어머니 부엌 일 거의 안 하고 맨 다 사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을 잡고 허풍을 치는지 속이 보여 우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지네 집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와서 횡포라는 횡포는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너무 못한다며 친정에서 갖다 준 반찬은 쉬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제가 전날 시댁에서 만들어 놓고 온 걸로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 아무리 채식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니네 엄마는 계모 티내니? 어째 이렇게 풀만 잔뜩 갖다 주는 거야? 두고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새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신 그 반찬들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채소들로 만든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도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건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가 풍부한 채소들이고요. 엄마가 저희 입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주셔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음식인데 상하지도 않은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댁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란 거 없는 티를 이렇게 내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토를 달아? 이러니까 네가 네 계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고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을 뿐 아니거든요.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맨날 불러드리는 건 시어머니시니 이 정도는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충우돈 막 쓰는 거 아니지? 가계부나 통장 내용 내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 장박한 거 다 제 돈으로 썼고요. 저희 공동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충우 씨가 아직 그럴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차차 만들기로 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갖고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곳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엄마랑 좀 잘 지낼 수 없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해. 그러면 너도 편하고 좀 좋아? 꼭 이렇게 신혼 초장부터 내가 엄마한테 네 험담하는 전화를 받아야겠어? 충우 씨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더는 말하기 싫다며 TV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결혼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맞추라며 제 감정은 생각 안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전부 결혼하고 2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 결혼 텄다고 생각 안 하게 됐나요? 거기다가 정말 제가 결혼을 뒤엎을 일이 곧 터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받지 않자 급하다며 문자까지 보냈길래 좀 한가할 때 얼른 나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렸어요. 너 오늘 월급날이지? 충호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월급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보내라. 지금쯤이면 월급 들어오지 않았니? 월급을 보내라뇨? 왜요? 그럼 저희는 뭘로 살아요? 충호한테 못 들었어? 우리 호정이네 신혼집 대출한 거랑 내 차 할부금 오늘부터 나간다. 그거 네 돈으로 하기로 했잖아. 못 들었고요. 그걸 제 월급으로 다 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감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네요. 아니 충호는 다 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일단 돈 보내라. 알았지?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차는 대체 뭘 샀고 신혼집 대출은 뭔 소리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빨리 오겠다며 그때 다 말한다더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돈 들어갈 일 줄었다며 신우 결혼 이야기랑 자기 차 바꾸는 거 말한 게 이러려고 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시어머니 말을 가로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제야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충 넘기며 자기 할 일만 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네 식구들 비위 맞추기만 바라던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빨리 지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성화부터 하더군요. 웃기지 마. 이런 통보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내 돈 믿고 차 사고 아가씨 결혼한다. 집 마련한 거면 꿈 깼으면 좋겠네.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돕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네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해놓고 뭐가 어째?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우리 집에 대한 것까지 합한 거였어. 내 월급 쪽에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차는 12개월이면 끝나니까 좀 참고 돕자. 차를 대체 뭘 샀는데 나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벤츠 신형 좀 큰 걸로 장만했어.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탈 자격은 되잖아. 아니, 자격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건 자기 형편되는 대로 타는 거지. 그 차 할부 낼 수 없으면 안 타는 게 맞는 거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못 내? 뭐? 충호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이러려고 했어? 아니, 두루두루.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내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해. 아무튼 돈 얼른 보내드려. 엄마 차도 이미 타고 다녀서 중고돼서 모르지도 못해. 집은 뭐 애들 장난이야? 이미 그 집 해주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집 못한다는 말도 못하지. 아, 아가씨가 좀 사는 집하고 결혼하나 보네? 니네처럼 결정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안이야. 그러니 너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저는 그때 정말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인간조차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결혼한 거고요. 그럼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이혼하는 거. 너 안 되겠으니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 야, 왜 이래? 뭐 이딴 일 갖고 이혼하니 만회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 그럼
남편 돈이 없으면 아내가 나서서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평범한 집안들이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을 내리까는데 저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낼게. 너랑 네 엄마 소원대로 돈 보내준다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두드려 시어머니한테 이체를 했어요. 저는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보냈죠. 그런데 바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돈 이게 뭐니?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18원이 뭐야?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은행에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맞아요. 18원. 제가 보냈어요. 그거나 드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시애미한테 뭐? 18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들었지? 18원. 이게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더 이상 한시도 너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네 돈으로 산 물건들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어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야, 민정아, 좀 정신 차리고 찬찬히 얘기하자. 뭘 찬찬히 이야기를 해. 웃기지 마. 너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니? 너네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놓고 사는데도 고마운 건 모르고 걸핏하면 평범한 집안 들먹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대놓고 비꼬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네 엄마 곧 달려올 기세던데 니네 엄마 오면 너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정 그러면 엄마 차 할부면 네가 책임져. 호정이 집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뭐? 벤츠? 진짜 가짜나서. 우리 엄마 건물 있고 자가에다 지금도 돈 벌어도 벤츠 안 타. 돈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벤츠를 사. 그것도 큰 거? 너 나한테 다 덤태기 씌우려고 말 안 했지? 네 속 다 보여. 너처럼 은근슬쩍 사람 등쳐먹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평생을 살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랑 나는 그저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무 사이 아니야. 여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하자. 다시 대화할 일 있으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 거야. 그리고 너 내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검찰 수사관이야. 네 일로 검찰 갈 일은 없겠지만 수사관이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감이 오지? 경찰에도 인맥 있어. 그러니까 짱돌 굴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네 짐 챙겨. 얼른.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니네 집 인간들 쎄하다고 하더라. 와, 내 친구들도 정말 너랑 결혼할 거냐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남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긴 하네. 하긴 내가 콩깍지 씌었으니 보이는 게 있었겠어? 너란 인간한테 열받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곡을 찌르니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칫솔까지 다 챙기는 걸 지켜봤고 마침 집 앞에 온 시어머니한테 그 짐가방을 던지듯 주며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우습게 보는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처럼 어물쩡 자기 집에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자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 회사까지 쫓아왔지만 제가 미리 경비실에 말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밀려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사방팔방 다 말할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온 거 딱 받고 이렇게 말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랑 그 인간이
절 어떻게 속여먹었으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제 동생도 가만 안 있는댔어요. 제 동생 검찰 수사관이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동생 카드 좀 쓰고 싶네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 나오자마자 태세전환 하더군요. 어머, 내가 또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니?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얘야, 아직 화 많이 났지? 우리는 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마. 기분 나쁘니? 미안하다. 아니, 누가 이런 성의 없는 사과 받겠대요? 어머니 곤란해지실까봐 수 쓰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 쇼 그만하세요. 전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천하의 폐륜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집안이 콩가루라 자기네 집도 망친 집이라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선처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상해서 해본 소리야.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 다시는 안 하더군요. 남편도 술 마시고 찾아와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줘서 결혼 3주 만에 이혼이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한테 정말 혼나보겠냐는 으름장을 듣고 꽁문이 빠져라 도망갔고요. 정말 끝까지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며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일말의 정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완전 털어냈어요. 물론 제 안에 상처는 남아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휴직을 내고 산사에도 갔다가 명상도 배우러 다녔네요.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남편과 저는 돈 문제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인간 메일이며 SNS도 전부 차단했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술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이게 제가 3주 만에 결혼 생활 끝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둘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 말들, 결코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디 제 경험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여성분들 계시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참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